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종교 관련 교육시설인 TCS 국제학교에서 1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IEM 국제학교와 같은 선교회 소속인데요. 확진자가 나온 에이스 TCS 국제학교와 관련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광주 연결합니다. 손준수 기자, 밤사이 확진자 9명이 더 나왔다고요. 네, 어젯밤 광주광역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명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검사 중이었던 9명도 밤사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 확진자 109명 모두 IM 선교회 소속의 광주 TCS 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입니다. 현재까지 학생 77명과 교사 25명, 교員 7명이 확진됐으며 외부와 격리된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며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 접촉을 통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에서 하루에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광주시는 어제 오후 광주 광산구에 있는 비인가 교육시설인 광주 TCS 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135명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차 검사에서 100명 가까이 확진되자 2차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 109명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는 최근 100명이 넘게 확진된 대전 IM 국제학교와 같은 IM 선교회 소속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이 선교회 소속인 에이스 TCS 국제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표 환자와 관련한 다른 국제학교와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겁니다. 이렇게 TCS 국제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광주시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인가 학교 합숙시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광주에서 TCS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는 1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도 대전 IEM 국제학교 연수생들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강원도 내 교차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확진자만 40명에 가까워서 방역당국이 동선 조사만 벌써 사흘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선에 겹치는 주민 27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노지영 기자, 주민들에 대한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어제 검사를 받은 주민 270여 명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홍천구는 이 주민이 대전 IM 집단 감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전 IM 집단 감염과 관련한 홍천 지역 검사자 수는 오늘 중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확진자들이 홍천에 온 뒤 교회 안에만 머문 게 아니라 지역 내 편의시설 30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장소도 다양합니다. 음식점과 빨래방, 의원, 약국, 커피 전문점 등 생활 편의시설입니다. 지역 주민과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곳들입니다. 방역당국은 혹시 모를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해 CCTV를 통해 확진자 추가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동선이 겹치는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홍천구는 잠시 후인 오전 10시 홍천군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추가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와 후속 조치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감소 국면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보신 것처럼 위험 요인도 여전합니다. 특히 3차 유행 절정 때는 확진자 4명 중에 1명 정도가 가족 내 감염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가족 모임이 많은 설 연휴를 앞두고 관련 방역 대책은 이르면 29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우한소 기자입니다. 서울역 광장에 있는 노숙인 지원시설. 이곳에서 노숙인 3명과 종사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사자 20여 명은 자가격리 중이고 시설 운영은 이달 말까지 중단됐습니다. 검사를 적극 안내해 실시하고 추가로 확진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조치를 하여 지난 한 주간 새로운 집단 감염은 대부분 이러한 다중이용시설과 가족 모임, 사업장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3차 유행 시기 땐 가정 내 감염이 많습니다. 신규 환자 4명 중 1명이 먼저 확진된 가족들을 통해 가정 안에서 감염됐고 특히 20세 미만 환자는 10명 중 4명이 집에서 전파됐습니다. 활동이 많은 40, 50대가 감염돼 자녀, 부모에게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족 모임이 늘어나는 설 연휴 기간 만남이나 접촉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과 31일 이후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이번 금요일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 두기를 지켜주실 것을 핵심 수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후유증이 나이와 중증도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확진자 40명을 조사해봤더니 중증 환자 일부는 폐가 굳는 섬유화 증상이, 젊은 층에서는 피로감과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심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완치 6개월이 지났는데도 증상이 지속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모든 연령층에서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교육부가 올해는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서 교사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시차제 등교를 통해 전교생이 등교 수업을 했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밀집도 3분의 2 기준에 맞춰 학년별로 등교 시간대를 나눠 짧은 시간이라도 학교에 오게 했습니다. 모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이들을 교실에 못 보다가 실제로 교실에서 매일 보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게 교실이지, 이게 학교지라는. 실제로 지난해 1학기 서울 초등학교의 평균 등교일 수는 11.6일에 불과했습니다. 돌봄 공백과 학력 격차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 시간이 감소했다는 점, 기초학력, 그다음에 또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경우는 사회성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보인. 올해부터는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통해 등교 수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와 학급이 우선 대상입니다. 학력 격차 등 학업적 측면은 물론 학교의 돌봄 기능까지도 고려한 겁니다. 학생의 발달 단계상 대면 수업의 효과가 높고 전문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유아나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우선 등교를 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등교 확대를 위해선 과밀학급 해소가 선결 과제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가운데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급 2,200여 곳엔 기간제 교사 2,000명이 새로 배치됩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위해 방역 물품을 비축하고 대응 상황반을 가동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3월 개학은 연기 없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전면 등교 시기는 지역 감염 위험이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등교 수업 원칙을 방역 당국과 협의한 뒤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 첫 통화를 갖고 시 주석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정했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중 관계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정진의 주요 파트너인 중국과는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 주석의 방안을 기대한다고 했고, 이에 시 주석은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만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남북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올 초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정상은 한중 수교 30주년인 내년을 앞두고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양국은 한중 대중가수 합동공연,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2017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촉발된 중국의 한한령이 풀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중 정상은 이와 함께 지난해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도 함께 구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점진적 딜과 빅딜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게 될 것이란 미국 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내부 검토와 함께 동맹국들과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핵법에서 선택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시설 폐기 과정에 맞춰 점진적으로 제재를 푸는 방안이거나 완전한 핵 폐기와 제재 전체를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특히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은 지역 안보와 인권 등 복잡한 문제가 걸린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상하원 의원들이 행정부와 협의 시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간 협의를 시작하는 등 동맹국과 조율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 인준으로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진용 인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내부 조율도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 주요 직책에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은 주목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최고 입국 결정에 따라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됐던 전임 정부와 달리 신중하게 조율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북핵 문제가 바이든 정부에게도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는 시기를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120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푸른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516명, 해외 유입 43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0명, 경기 137명, 광주 112명이고 부산 31명, 경남 20명 등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270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7명 늘어난 1,378명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광주의 IM 선교회 소속 비인가 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면서 관련 시설이 전국 여러 곳에 있는 만큼 다른 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어제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백신 예방 접종 계획은 내일 상세히 설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모든 지자체가 예방접종 추진단 구성을 마쳤고 전국 곳곳에서 백신 접종센터 후보지를 놓고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정 총리는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한편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로 나타난 점을 언급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표한 주요 선진국의 전망치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1%까지인 점과 비교하면 위기에 강한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준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돼 고통이 크다며 확실한 경제 반등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 FOMC 회의 결과를 주시하는 가운데 코스피가 3,150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자에 나서며 약보합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11.58포인트 상승한 3,151.89에 코스닥은 3.67포인트 내린 990.3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과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서 주요 지수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에 나서며 하루 만에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 훈풍 소식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2% 넘게 상승 중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오름세입니다. 한편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화장품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02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 무너진 신뢰를 쌓는 일이 먼저라는 분석입니다. 쿠바 수도 하바나에서 모랄레스 씨가 운영하는 150년 된 유서 깊은 식당. 오바마 정부 당시 관광 명소로 유명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제재로 미국인 손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쿠바행 항공 노선을 규제하고 여객선 운항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쿠바는 최근 테러 후원 국가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려고 해도 쿠바 입장에서는 오락가락하는 미국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The future outcome, the durability of whatever we can achieve with the United States has been put into question by a government. 게다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의 내정 간섭에는 쿠바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심 바이든 새 정부의 전형적인 정책은 미국의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지난 5년간 적대적이었던 미국의 대쿠바 정책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해 양국 관계가 달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월 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되면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궤도 르팽 시리즈. TV 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 원작자인 프랑스의 추리소설 작가 모리스 르블랑의 소설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1905년 처음 출간된 책인 모리스 르블랑의 궤도 르팽은 현재 프랑스 서점가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e qu'il y a de sûr, c'est que l'engouement est tel qu'on a vendu en 15 jours l'équivalent d'une année de parution. 르팽 시리즈는 지난 15일 기준 세계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했는데요. 참신하게 재탄생된 현대적 르팽 덕분에 100년 전 원작자 모리스 르블랑이 다시 소환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책 판매가 급증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파리에 있는 르블랑의 묘를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도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춘제에 폭죽을 터뜨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폭죽 소리와 불꽃이 애군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공기오염과 화재 위험이 커 이를 금지하는 도시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용이 금지된 화약폭죽 대신 안전성을 강조한 스틸룰 불꽃놀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판매자들의 홍보와 달리 스틸룰 불꽃놀이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상하이의 한 시민은 자신의 차 위에 올라가 스틸룰 불꽃놀이를 하다 차에 불꽃 자국이 남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네이먼구 어울두어스의 한 공원에서도 스틸룰 불꽃놀이를 하던 도중 공원 나무 울타리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스틸룰은 원래 석재나 목재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데 쓰이는 섬유 상태의 탄소광입니다. 폭발력이 크지 않아 안전하다고 하지만 연소점이 낮은 가연성 물질이어서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사용자의 피부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일본 에히메현 마츠야마시의 한 상점가. 아이들 장난감 뽑기인 캡슐 토이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캡슐이 독특한 것은 진짜 바다에서 채취한 진주로 만든 액세서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판기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여성들에게 매우 인기인데요. 이용료는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인데 이른바 꽝은 없습니다. 何万円とかってするのが普通だと思うので1000円って書いてあったのでなおさらちょっとやってみようかなと思ってやりました。 그 시작은 일본 최대 진주 생산산지인 우아해 연안에서부터입니다. 불황과 고령화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자 이곳의 한 진주 도매업체가 진주 캡슐 토이 제작에 나선 것입니다.
진주업계 활성화를 위해 비싼 고급 진주보다는 저렴한 진주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진주를 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캡슐 토이에 사용하는 진주는 크기와 색깔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지만 진주 인증서까지 들어있는 진짜 진주입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한 달에 만여 개가 출하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4.7 재보궐선거의 여야 경선 대진표가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은 양자 대결로 정리가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의 예비 경선 진출자를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색깔인 파란색 운동화를 신고 나선 박영선 전 장관. 코로나 이후 서울의 대전환을 출마의 변으로 내세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력을 내세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후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21분 거리 안에서 주거와 직장, 보육 등이 해결되도록 서울을 재구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로써 5년 전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우상호 의원과 재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누나 동생처럼 그렇게 서로 보듬어주고 어깨 동무하면서 그렇게 경선을 치렀으면 하는. 우상호 의원은 박 전 장관이 대중적 인지도에서 앞서지만 경선이 본격화되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친분도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서 아마 좋은 정책 경쟁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 진출자를 확정했습니다. 서울에선 8명, 부산에선 6명이 각각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본 경선에는 4명이 진출합니다. 신인에겐 20% 가산점을 주거나 본선 티켓 한 장을 주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지지 정당을 묻지 않고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본경선을 치른다는 기존 결정은 유지됐습니다. 역선택이 실제로 확인된 경우는 확인하지 못했고 100% 시민 경선의 취지가 우선돼야 된다. 보수 야권 후보들이 박영선 전 장관에게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견제에 나선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기호 4번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정의당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정의당은 오히려 당대표이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선 정의당을 비판한 당 논평에 대해 부끄럽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자신의 성추행을 알면서도 김 전 대표의 이 발언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8일,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대복주 젠더인권본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19일까지 피해자 조사가 이뤄졌는데 김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장 의원에게 사과와 함께 당대표 사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년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상황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사건을 조사한 배복주 본부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2차 피해를 고려해 철저히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김 전 대표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되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도중 내용이 알려지면 피해자 입장이 왜곡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묻는 사람이 있다며 2차 피해에 유념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 등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무관용이 이번 사건에 대한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당 대표이기에 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의당은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했고 4월 재보선 무공천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성론은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정의당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한 당 논평에 대해 내부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인 권인숙 의원은 민주당 입장문은 부끄럽고 참담하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남이 겪은 문제인 듯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받는 남인순 의원도 피해자와 모든 여성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안이 만들어졌지만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는 택배사들이 사실상 합의를 파기했다며 어젯밤 긴급 회의를 갖고 총파업 여부 등을 검토했는데요. 이 결과는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허효진 기자입니다. 택배 노조가 택배사가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1일 택배사와 노조, 정부가 함께 모여 분류 작업은 택배사 책임으로 하고 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한 지 불과 닷새 만입니다. 노조 측은 택배사들이 지난해 약속한 분류 인력 인원만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분류 작업은 여전히 택배 기사가 해야 되고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류 인력 투입을 완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투입 없고 분류 인력에 투입되는 기사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택배사 측은 합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합의문 3조 2항에 있는 대로 CJ 4,000명, 롯데, 한진 각각 1,000명씩 인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조항대로라면 분류 인력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분류 작업 비용 및 책임은 택배 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 2조 3항과도 충돌합니다. 합의할 때 따지셨어야지 오늘 바로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연구 용역과 실태 조사가 반드시 이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택배 노조는 어젯밤 9시부터 2시간가량 긴급 회의를 진행했는데 총파업 여부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은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오늘 아침은 쌀쌀했습니다. 어제 아침 기온보다 2도에서 8도 정도나 낮았는데요. 서울은 영하 1.8도로 일주일 만에 다시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지표 부근이 습한 가운데 밤새 기온이 내려가며 오늘 아침은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었습니다. 또 오전까지 경기도와 충청, 전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낮 한때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 전라도에 최고 10c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방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와 쌓이겠습니다. 눈이 내릴 때는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25m의 돌풍도 몰아치겠습니다. 이번 눈이 그치고 나면 금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